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는 이미 연례 행사가 되고 있죠. 매년 여름이 되면 빠지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이런 거대 산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산불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위도 55도 이상이 되는 사하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2000년대 이후가 되면 매년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배출된 온실기체량, 즉 이산탄소 양이 3억 2천만 톤 이상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억 2천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배출하는 이산탄소 양의 약 50% 가까이 되는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요즘 이렇게 고위도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 고온 건조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건조화 현상이 고위도 지역, 시베리아 사하 지역이라든가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 산불이 나는 지역은 그다지 저위도가 아니고 위도가 약 40도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과거에 비해서 비가 오지 않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상기후, 이상기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폭염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오레곤주에 걸쳐가지고 긴 서부 지역에서 긴 지역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캐나다 고온 지역의 중심이 되는 리턴 지역은 위도로 치면은 55도나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북쪽으로 약 20도 가까이나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평상시 같으면 여름철에 기껏해야 온도가 20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냉방장치,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갑자기 온도가 6월 24일 날 32도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날 39도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약 5일 정도 지나니까 49.6도, 거의 50도 육박하는 이런 고온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고온에 대해서 어떤 대피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사회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5일, 약 일주일 정도 사이에 720여 명의 사람들이 돌연사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긴급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을 국제저널지에 투고를 하는 날 전 세계 언론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모인 연구자들이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위치에 이 정도 고온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기상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깊게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캐나다 폭염이 왜 발생했는가, 또 시베리아 사하 지역은 왜 그리 온도가 높은가, 그리고 금년에 우리나라는 4월, 5월에 걸쳐 가지고 냉해 현상이 발생해서 과수의 피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우리보다 유독 훨씬 높은 모스크바는 동경 35도, 그리고 북이 50도가 좀 넘는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온도가 32도, 33도 막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폭염특보가 내린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고위도 지역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도대별로는 온도 상승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위도에서는 온도 상승 속도가 느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빨라집니다. 공기를 두고 우리가 공기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고온의 성질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남쪽 공기 세력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반대로 북쪽에 있는 공기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우리 지역에 한파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왜 한파가 강하게 나타났을까 하면은 북극권 찬공기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북쪽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낮을 때 세력이 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온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북극권에 있는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북쪽,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북극권 가까이까지 침입해서 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주 교과서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기후 현상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그런 사례만 얘기를 하자면, 금년의 경우에도 7월 달에 중국, 독일, 영국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재산상, 인명상 큰 피해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 6월부터 시작된 아까 서부 지역 그 초고온 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32년 만에 나타난 한파 이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2월 달에 텍사스에서 나타난 한파 현상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텍사스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기온이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한겨울에도 우리나라 9월 초 중순 정도의 기온밖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하 18.2도, 즉 우리나라에서 32년 만에 나타났던 한파가 저 남쪽에 있는 텍사스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전선 같은 곳에서 전원 공급이 안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민영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전기 같은 게 공급이 안 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영화가 되면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 요금이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한 달 전기 요금을 1,000만 원 이상 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1월 정도에 걸쳐서 생겼던 호주 지역의 고온, 그리고 산불, 어마어마한 산불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호주에서 발생된 그 산불로 인해서 발생한 CO2량, 이산화탄소 양은 우리나라 1년 동안의 그 배출량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양이 되었고,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발생했던 생태계 파괴는 어떤 생태계 학자들은 영원히 복구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적어도 그 산불 피해로부터 생태계 복원이 되려면 적어도 수십 년, 3, 4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으로는 아주 유명한 게 2003년의 프랑스 폭염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한 2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프랑스에서의 그 폭염 피해 이것을 정밀하게 재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모스크바에 폭염이 덮쳐서 약 5만 3천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2012년도 일본에서 폭염으로 약 1,2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 같은 데서도 폭염으로 1년에 약 5천 명 정도 사망자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1993년도에 199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지났죠. 그때 동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에 여름철 냉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보스턴을 포함한 동쪽 지역, 그리고 LA 중심으로 한 서쪽 이런 곳에 저온 현상, 그 다음에 거대한 바람 현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는 대단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1993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워질 것이다 하는 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철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식량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쌀 생산량이 거의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래 해외 여행을 하고 귀국을 할 때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생물,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보리 혹은 생고기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1993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 귀국을 했다가 쌀이라든가 하는 곡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도 검색대를 통과시켜 줄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고요. 슈퍼에 가면은 쌀이 진열이 돼 있지 않고 어쩌다 해외로부터 쌀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서 쌀을 사기 때문에 동이 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국의 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 농경지 확보 이런 데도 나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름 냉해라든가 이런 현상을 인해 가지고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자국의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우방에는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전과에서부터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러한 그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름철 폭염 현상, 그리고 주로 가을철에 나타나 9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가을 장마로 인한 폭우 현상, 그리고 가을 태풍의 내습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그 해수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 현상의 그 심각한 사례를 과거 사례부터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폭염 중에서 가장 심각한 3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1942년, 그리고 1994년, 그리고 2018년 폭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1994년에 나타났던 그 폭염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폭염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하루에서 3일, 기껏해야 한 사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기온이 높아도 31도, 2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시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열대 현상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1994년 우리나라가 폭염 사태가 일어난 그 이후로 보면은 35도 이상이 나타나는 폭염 경보에 해당되는 일수가 일주일에서 심할 경우는 한 열흘을 넘는 한 보름 가까이 가는,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는 뭐 한 40일 가까이 가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여름철 더위가 우리가 좀 살아가기에 좀 불편한 그 정도의 더위였다고 한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의 폭염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살인적 더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나타나는 이런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를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홍수를 포함한 다양한 엄청난 규모의 기후 재난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기후 재난 중에서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폭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폭염 사건이 앞으로도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가 되면은 여름 장마 시절보다도 가을 장마 시절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 장마 시즌에 매우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도 대습해 옵니다. 근데 가을에 태풍이 강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중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름에 가장 더운 게 7월 말에서 8월 초이죠. 그게 이제 하지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내려 쪼이고, 그 이후부터 태양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7월 말 8월 초가 지나면 그렇게 위협적인 더위는 겪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해양의 경우에는 하지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9월 23일 추군에 걸쳐 가지고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 해양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내려 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선해진다고 느끼지만 태풍의 발생하고 성장하는 해양의 온도는 9월 중순, 중하순까지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을 태풍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슈퍼 태풍급의 태풍이 올라오다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풍 하기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9월 15일경에 그 일본 열도를 지나간 슈퍼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 구름 사진을 보면 일본이 북해도에서부터 오키나와에 걸쳐서 대단히 남북으로 긴 나라입니다. 근데 그 긴 나라가 태풍 구름에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치바가 하루에 1340mm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기비스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적어도 한 2주에서 한 열흘 정도만 빨리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태풍의 경로가 일본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슈퍼 태풍이 올라오려면 해수 온도가 한 27, 8도 이상 고수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금년 여름의 경우에는 한 3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저런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올라온다면 그동안에 우리 쪽으로 왔던 태풍은 일본 열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태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왔다가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 남해를 올 때는 해수 온도가 낮아서 점점 쇠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쪽의 해수 온도가 열대보다도 해수 온도가 더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태풍보다도 우리나라 쪽에 오면서 훨씬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슈퍼 태풍이 도달할 수 있는 위도를 35.5도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10년에 한 50km 정도씩 점점 더 북쪽으로 북상을 해옵니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본토가 슈퍼 태풍의 공격권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최장장마, 최장장마가 이어졌고,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 장마 시즌에 폭우가 내려서 많은 그 피해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북극권의 찬공기 세력이 예년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남쪽에 있는 해수 온도도 높고, 그래서 남쪽에서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북극권의 찬공기 세력이 다 같이 강해지면서 그 사이에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장마 전선이 발달하고, 그 사이로 대만 인근의
뜨거운 바다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엄청난 장마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과거에는 좀체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상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활동 그리고 북극권 공기의 활동 같은 자료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